눈을 뜨면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호구 피해가 일단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댓글창도 굉장히 조용하다 못해서 적막한데요. 여러분 계신 곳 안녕하십니까? 별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좀 이렇게 폭우 피해가 신고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안전하신지 댓글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조용하네요. 이러니까 걱정되는데요. 자, 우리 목감피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네, 네. 목감피는 별일 없으시죠? 저는 수해를 사실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서울 살다 보니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서울에도 서울 사시는 분들도 사실 수해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있죠,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운 좋게 또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데 고지대에만 사셨. 고지. 네, 네. 네. 여름철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폭우 피해 들을 때마다 마음들이 좀 안 좋은데, 네. 저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식전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기는 드러기 충주는 메인 요리 기다리다 그럼요. 현기 좀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라는 거 하시면서 뚝순이 권지영 기자님 인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팅커벨님도 들어오셨고요. 굿모닝입니다. 네, 두 분은 별일 없으신 거죠? 네,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뭔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요. 조용하다가 네, 이렇게. 안 그래도 폭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니까 네.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안녕하지 못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일단은 첫 소식인데요. 충주맨 이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유튜브로 그 충주의 특산물을 유튜브를 거의 네. 막 100만 이상이었다. 네. 굉장히 저는- 인기를 끌고 예. 이제 본인이 공무원을 접고 나와서 유튜브를 하는데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분 신기해요. 처음에 만든 특산물 광고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왜요? 그 정말 아이들이 그릴 법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네. 그거보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심플이즈 베스트가 뭔지 보여주는 그런 예. 되게 그 뭐랄까요?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말을 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원래 또 그런 분이셨군요. 네. 네. 약간의 똘끼와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내비치면서 네. 좀 일반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이제 방송을 한 게 좀 되게 큰 호응을 얻지 않나 싶었는데 네. 일단 요 얘기는 이 충주맨 김선태 씨가 공무원 시절에 성관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얘기가 뭔가 봤더니 지금 앞서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선관위가 굉장히 이제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떠넘겼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네. 김선태 씨도 그렇다 맞다.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공무원 위에 공무원이었네요. 네? 보니까 공무원 위에 공무원들. 네. 진짜 그 선관위 직원들이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쵸 공무원 위에 공무원. 그쵸. 자기들이 네. 뭔데 지시를.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네. 하려고 선거 때 그거 하려고 본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놓고 그걸- 이제 네. 본인들은 그때 대거 휴가 내고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선거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갖다가 또 무슨 뭐 사전 선거 폐지 뭐 이런 걸로 또 몰고 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쟁을 몰고 가려는 모양새라서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선관위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한마디 딱 슬로건으로 이분들을 위한 네, 이미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갑니다. 네, 마음의 준비. 네. 일하기 싫은 당신 쉬어라. 쉬세요. 네. 그런데 네. 쭉 쉬세요. 아, 일하기 싫은 당신 쭉 쉬어라. 쭉 쉬세요. 네, 네. 네, 네. 예전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그 광고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네네네.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하기 싫은 당신 쭉 쉬어라. 네. 자, 네. 이제 좀 다들 들어오고 계세요. 네, 희나리님도 네. 비가 많이 오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 지금 비 많이 오나요? 서울도 아침에 비가 좀 꽤 내리는데 그렇다고 막 그 우산이 막 휘청거릴 정도의 비는 아니고. 네, 네. 네. 네,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올 때 제법 좀 왔었는데 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잦아들긴 그때 제가 하더라고요. 왔어요. 그때 제가 왔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걸 뭐 정부 압력 때문에 뭐 기업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모자라서 난리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게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공급망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입지를 찾은 거고 그렇죠. 생산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어떤 기업가적인 의지를 담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발언할 때마다 물 내려주기, 우리 물 내려주기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이요, 장외에서 이분도 쉬진 않으세요. 네. 참 그 리더 중에서 최악의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아시죠? 여러 유형이 있긴 한데 네. 어떤 유형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그렇죠, 그렇죠. 부지런하기까지 한 거죠. 부지런한 리더. 네네. 뭐 무식하고 게으른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형이 쭉 나뉘잖아요. 네네네. 장동혁은 어디에 분류될까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장외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누가 봐도 당무 개입이다 라면서 정청래 될까봐 불안한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되기를 응원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사실 이 당무 개입의 취지로 얘기하는 발언들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좀 먼저 스물스물 좀 그런 취지인 것 마냥 잘못 좀 호도돼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호도돼서. 네. 네.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좀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죠.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거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때 봤었잖아요. 명확하게 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동일선상에 마치 놓고 보는 거는 굉장히 그 사안을 왜곡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사안을 얘기를 완전히 했었는데. 호도하는 거죠. 네. 그니까요. 윤석열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국가 공적인 시스템에 그 공천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입을 했다는 그 육성이 터져 나왔었던 거고, 그때 그걸 그렇죠. 유탐사가 보도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뭐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일 때는 국힘 뽀개버리기까지 했겠다. 뭐 이런 녹취까지 있었고, 그리고 출마하려던 여당 주자들이 향해서 공개 압박하거나 뭐 이렇게 비서실장 보내서 이렇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게 정당의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게 전개가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김기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김건희한테 가방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고가의 백?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왜 명품백 네. 갖다 주는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잘못 그냥 얼핏 보면 그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썼지만 비판을 만약에 할 거라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의 부실을 짚었다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이상의 무슨 당무 개입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거고 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당대표를 강제로 축출하거나 경선 구조 자체를 왜곡하고 뭐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파괴했던 윤석열이 했던 게 당무 개입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답답합니다. 네. 목장이 터져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네. 이호고 기억하시죠? 국정원 노조와의 위증 혐의로 임태희 전 그 대통령실장이죠. 대통령 MB 비서실장. 비서실장. 네. 그 이명박 당시에 네. 네, 그 300만 원 약식 기소가 내려졌어요. 이거가 사실 어떤 얘기냐면 임태희 씨가 과거에 그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과 그 이명박 정부가 그 제3노조를 만들어서 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돈으로 지원하고 네.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게 사실 밝혀졌었고,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뉴스베이커리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임태희 씨가 경기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이게 그때 어떤 얘기였는지를 정리해서 저희가 보여줬었잖아요. 네.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이걸 살짝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에 2011년이죠. 노조 와해를 위해서 제3노조를 막 설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용노동 임태희 씨는 그 이명박 정권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가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임태희 씨가 비서실장으로 간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있는 인물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거를 만들 때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나니까 국정원에 해달라. 국정원한테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에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금이 흘러가고 문제가 됐었는지가 이제 밝혀졌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핵심 연결고리였던 임태희를 빼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 이제 뉴스베이커리에서 요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때 방송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임태희를 빼고 그 기소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임태희는 자기가 국정원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근데 검찰이 이거를 임태희를 기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거는 부실수사라는 취지로 임태희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 그 재판 판결문에 못 박은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읽어드렸었죠, 다. 네네. 네. 그래서 그 판결문에까지 있는 거고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임태희 씨가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뭐예요? 위증죄잖아요. 네, 위증죄죠. 이것 때문에 또 고발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식 기소라고 하면 본 재판 가기 전에 검찰에서 그냥 벌금형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벌금형으로 300만 원을 내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찰에서는 그런 거죠. 일단은 이채필이라는 그에게 이채필은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네. 국정원 예산 지원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 자기가 부탁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국정원 쪽에 예산 지원의 요청을 전달한 적이 없다. 네. 그거는 지금 위증이라고 봤어요, 이번에 검찰이. 그런데 무혐의라고 본 부분은 이명박으로부터 제3노총 출범 지원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거는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가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꼬리 자르기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임태희가 왜 고용노동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국정원에 지시를 했겠어요? 그 요청을 왜 했겠어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은 지금 검찰의 논리대로라면은 임태희가 맨 꼭대기라는 건가요? 네.
네, 오히려 그럼 더 세게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30만 원 약식 기소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제가 30만 원이라고 했나요? 네. 네네. 300만 원 약식 기소가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네, 이렇게 됐고 처음에 임태희는 이걸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기사로 나오면서 다시 뭐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안 해요. 저희 그때 같이 방송할 때 같이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 기소조차 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이 수사를 담당했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였겠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당시에 수사부서는 중앙지검 특수 2부였습니다. 그리고 아. 지검장은 누구? 윤석열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윤석열. 윤석열이에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3차장이 누구야? 한동훈입니다. 네. 이분들 계속 이름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뭐 조작 수사나 뭐 이런 거에 계속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름이 언급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계속 맨날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개신교 이슈도 보면 어디서 또 누가 뭔가 개신교 이름을 걸고 뭔가 구적인 행태를 했어라고 맨날 그 사람이잖아요. 검찰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요.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 채로 있으니까 근본적인 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KT 노동인권센터에서도 지금 이게 참여연대 올라온 그 성명서인데 MB 네. 국정원 노조 파기 재판 위증 사건 면죄부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요 손방망이 처분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검찰은 권력법 경 범죄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라. 뭐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을 쭉 내놨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임태희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그 검찰 윤석열 사단 이 네.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 개혁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이런 거 제대로 우리가 한 번도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하면서 지금 무슨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뭐 아무리 보안 사건 안 주고 뭐 하고 하면 뭐 해요. 지금 이런 인물들이 다 날뛰고 있는데 한동훈 다시 국회의원 되고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그러고 싸우실 때가 아니고요. 책임져야 될 분들은 한동훈 국회의원 되는데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책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네. 이럴 때가 아니다 듣고 올까요? 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땅땅땅. 이럴 때가 아니다. 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먹기자 뺏기 싸움하던 어린 시절 놀이처럼 즐겁지 않아.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할 일은 다 했나? 할 일은 안 보이나?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책임질 사람은 인정 안 해. 속 터져 싸우는 사이로 살며시 스며드는 검은 그림자. 우릴 다 잡아먹을지 몰라.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에요 빵빵빵빵빵빵빵빵 비판은 정확하게 그러나 품격 있게 대화는 진솔하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땅땅땅 에요 땅땅땅땅땅땅땅땅
네, 이럴 때가 아니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채팅창에서 많이들 인사 나누고 계세요.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님 들어오시니까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시죠? 되게 궁금하네요. 네, 우리 아이들 세상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고 있을 것 같다고 해주시는 분들 네네네. 계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님. 네, 너무 기다렸는데 감사해요. 유유라고 셀프 요정님도 이제 반가워해주고 계시고요. 네네. 네, 다들 그러게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님, 저도 아는 분인가요? 저는 요즘에 좀 감사한 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이제 채팅창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끔 말씀하시거나 인사를 좀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그 유튜브들 채팅창이요. 사실 방송할 때 내용보다는 서로 싸우기 바쁜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저희 이렇게 이 뉴스 베이커리의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품격이 있으십니다. 품격이 있다. 네. 늘 저희가 그 얘기 하죠. 네. 네, 품격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요 지금 임태희 얘기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뭐 바로 그때 선거 직전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요걸로 좀 갈무리를 하고요. 다만 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임태희가 계속해서 검찰에게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 뭔가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임태희 씨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창출에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을 볼 때 이게 참 지금의 검찰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태희 씨 지금 300만 원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지금 퉁치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이 완전 또 손방망이 처벌을 네. 받은 거죠. 초기에 아예 임태희 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건 누구? 윤석열 사단.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입니다. 네. 자, 메인 브레드 들어가겠습니다. 겉바속촉 꽉 찬 침샘 자극본론 시작 오늘의 가장 깊은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띵 네. 메인 브레드 시간입니다. 이두석의 샐러드빵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 대출 셧다운과 금리 인상의 이중고 서민만 갇혔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가 답답합니다. 그림 보시면 뭔가 딱 대비가 되지 않나요? 딱 누군가는 이제 그 대출 한도 소진 안 내면 딱 받고 한숨 쉬고 있는데 누군가는 편안하게 앉아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왼쪽이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이 저네요. 네. 네. 현재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좀 볼게요. 네. 네. 일단은 요즘에 가계 대출 규제가 좀 이제 강화가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상황극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근데 이게 여성 지금 은행 찾아온 여성이 저예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은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서로 잘할 수 있어요. 예, 대사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볼게요. 아니 며칠 뒤에 당장 아파트 중도금 내야 하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총량 규제 때문에 올해 저희 은행 대출 한도가 꽉 찼습니다. 안 돼요. 해줘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 너무한다. 이거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네. 그럼 이 기존 대출 이자라도 좀 올리지 말아야지. 이거 대출 이자 또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게 며칠 전에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또 전격 인상했거든요. 너무해요. 내려줘. 내려달라고. 띵띵띵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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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은 상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네. 실제로 은행에서 이렇게 말 못하긴 해요. 네네, 그렇죠. 깨갱하면서 네. 안 돼요? 네. 오는데. 네네. 네, 좀. 이 상황은 좀 과장은 아닌 거죠? 저는 네, 아예 지금 대출 그래요. 자격이 네. 없기 때문에 네, 부인해서 대출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은행 갔다가 계속 첩첩하게 돌아왔었는데 네네.
지금 사실 이제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이요. 네. 저기 대출을 일단 좀 막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벌이고 있고 또 은행 자체도 이제 한도 총량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대출을 좀 막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하고 중앙은행이요. 시중에 돈줄을 이제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의 수량을 통제하는 총량 규제 그리고 돈의 가격을 올리는 금리 인상을 동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돈 빌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좀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총량 규제까지 같이 들어왔는지 네. 이건 좀 궁금해지네요. 들어볼까요? 보통 은행이라는 게 총량 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개인한테 빌려줄 돈의 어떤 총량을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빚을 비투 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를 다 막지 못했기 때문인데 증시가 일단 지금 요즘 어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도 고신용자들은 일단은 마이너스, 고신용자들이란 건 뭐냐면 돈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또 투자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단 말이에요. 통장 이제 쉽게 이걸 마통이라고 불러요.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했는데 이분들의 마이너스 통장을 일단 은행이 그냥 가만 놔둡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용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신용자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또 요즘에 뭐 레버리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서민들이 문제인 건데요. 은행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빌려줄 돈의 어떤 총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고신용자들의 마이너스 통장은 그들이 유지해 주니까 이걸 어디서 메꿔야 돼요? 보통 서민들, 그러니까 뭐 주택 중도금을 내야 된다는 서민들, 이런 서민들의 어떤 대출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대출부터 이제 잠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서민들은 더 아까 상황처럼 설명을 듣고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걸 직면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보수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보면요, 정부가 이런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대 자금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어떤 이제 DSLR 심사하는 데서 빼줘요. 이제 DSLR 심사라는 게 뭐냐면요, 그 총 부채 원리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연봉이 1,0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1,000만 원이면 보통 이제 제1금융권은요. 제가 버는 돈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내줘요. 그렇죠. 40%. 네, 그리고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 연봉 대비해 가지고 갚을 걸 고려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 이제 대출 심사를 해준다. 이게 개인 DSR 심사인데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서민들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주택 중도금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요, 이 개인 DSR 심사에서 아예 예외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규제를 그런 부분에서 막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은행이 총량 규제라는 어떤 이제 본인들 은행을 유지하려면 총량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신용자의 마이너스 통장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서민들한테는 대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상황입니다. 규제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은행이 자기들의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거죠. 네. 네. 음,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문제는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 이제 어쨌든 뭐 DSLR 같은 경우에는 심사 통과를 할 수 있는데 막상 은행 가니까 이제 보통 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은행을 가서 대출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 한도가 꽉 차니까 돈 못 준다고 은행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구조를 보면 이 경제지들이 좀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경제지들이 계속 요즘에 제가 경제지 헤드라인 살펴보니까 다 그거에 대출 규제 때문에 네, 서민들이 돈 못 빌린다. 맞아요. 이런 비판한 논조가 계속 뛰면서 은행은 보수진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냐면 이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또 부추기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정부는 오히려 그 DSLR 심사에서조차도 뭐 어떤 주택 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예외 규정으로 뒀단 말이에요.
뭐 근데 은행 자체가 총량 규제 때문에 저기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이고 속사정을 살펴봤더니 고신용자의 어떤 마이너스 통장을 유지해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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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 언론들의 또 프레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혼선을 빚고 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참 못됐네요. 들어보니까. 이제 심지어 경제 언론지의 기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보도해왔던 논조예요. 뭐냐면 시중에 계속 돈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또 그게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 실물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부동산 경제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건요. 경기가 절대 부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어쨌든 그 자산 가치가 이제 서로 이제 계속 유통되면서 이렇게 순환되는 빠르게 순환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경기가 살 수 없는데 사실 경제지 보수 경제지인 아니면 어떤 보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이 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지 기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 논조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요 은행이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거는요 서민 대출부터 축소할 아주 그런 좀 뭐 세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데 항상 은행은 서민들의 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오히려 경제지가 나서 가지고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살을 정부 규제 탓으로 막 돌리면 이거 자체가 무슨 시도냐면 규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고도의 프레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또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 양극화되는 현상들을 좀 막고 네. 그러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시도를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세력이 있죠. 네, 네. 네. 일단 보면요. 지금 금리도요. 아까 2.75%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3년 6개월 만에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어쨌든 가계 부채라는 거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상반기 어땠어요? 전쟁 나서 이란 전쟁 나가지고 고물가 우려까지 커졌죠. 네. 그러니까 또 신현성 한국 총재가 이거 5월 달까지 갈 길이 명확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미리 선전포고를 했어요.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요. 반도체 수출 호조도 있고 경제 체력이 좀 받쳐주긴 하니까 지금 이렇게 체력이 받쳐주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이 과열되는 엔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만약 받쳐지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렇게 어떤 체력이 좀 되니까 금리를 올린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시장이 또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지만 배가 다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를 올린 거예요. 보통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물가는 좀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물가가 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지금 거시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가도 내려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개월 정도 지난 다음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아마 반영될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마트 가서. 네. 계란을 사러 갔는데 저번에 그 계란 보도도 하셨잖아요. 네. 계란이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했어요. 한 판에. 10,000원. 네. 그래서 원래 그 무슨 무항생제란이 11,000원에서 제가 안 썼는데 계란이 10,000원인데 무항생제란은 그대로 11,000원인 거예요. 무항생제란을. 어제 눈 지끈 갖고 무항생제 계란 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계란값도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제 그 유지 비용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가 또 여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시경제를 심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금리를 올려도 체력이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지만 물가가 오래 올라간다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 어떻게 올리는 건데 뭐 정리하자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금리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시중에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은행 속사정은 고신용자들 마이너스 통장 유지해 주려고 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호도하고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일단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자들에게는 저금리로 마구 빌려주면서 은행이 아니라 부자들의 금고 역할을 하는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은행이 기득권들을 위한 어떤 창구로 뭐 이렇게 활용이 된 지는 너무 오래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이 투기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시동을 많이 걸었지만 처참하게 실패한 거거든요. 그때 이번에는 안타까웠던 게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쨌든 세계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때는. 네. 뭐 그때 그런 이슈도 있었고 취재를 해보면은 정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 보겠다라고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게 많이 먹혔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달라야겠습니다. 같은 걸 반복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덕평 참사 이후 5년 멈추지 않은 로켓 세민날. 이 쿠팡 뭐 인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발생해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덕평 사고가 있었을 때도요. 엄청 이제 큰 사고였는데 그때 이후로 뭐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천에서 똑같이 화재가 났고 있고 그나마 또 비가 와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이제 3일째 타고 있었거든요. 쿠팡 이번에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있었고 이게 네. 꼬박 한 이틀 정도 제가 진화가 안 됐던 어제 거죠? 새벽에 기사 쓸 때도 계속 진압 상태였고 30 몇 시간 넘어간 상태였고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계속 지속됐다가 이제 비 오니까 그나마 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5년 전에도 덕평에서 그때 네. 이제 그 화재가 있었고 참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뭔가 시스템을 방지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때도 그랬죠. 근데 덕평 사고 때도 경보기 관리도 엉망이었고 뭐 화재 감지하면 스프링클러에서 물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방화 셔터라는 게 있는데 이가 내려와야지 이제 연기가 차단되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지식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때도 문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달라진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불이 계속 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어마어마한 하면 소방차 몇 대 정도 투입됐던 거죠? 엄청 많이 투입된 한 걸로 28대, 예, 예. 한 30대 네. 가까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다행히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이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소방관들이 두 분이 또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조사해 또 봐야겠지만 조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화재 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지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거 개선하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불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메자닌이라는 게 있어요. 메자닌 구조. 이 그림 보시면 설명 이해가 좀 되실 건데요. 네. 각 층마다 뭔가 이렇게 적재돼 있잖아요, 화물들이. 네. 이게 3층 구조로 적재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물류센터의 구조인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층별로 이렇게 또 빼곡하게 이런 적재되어 있는 것들이 빼곡하게 또 차 있어요. 이게 메자닌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좀 바뀌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3층 복층 선반이에요. 아, 근데 여기 또 물류센터고 택배를 하는 곳이니까 뭐 종이류 같은 것들, 불에 그것도 잘 타는 많겠죠.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상자나.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소방 방지 시스템이 순서대로 일단은 돌았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땐 그게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자닌 구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불이 이렇게 좀 심하게 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택배 물류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다 뭘로 쌓여져 있죠? 종이, 상자. 비닐. 네. 예. 이게 완전 엄청난 불쏘시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렇게 메자닌 구조로 돼 있는 데서 소방관들이 그 사이를 돌면서 불을 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네요. 들어갈 이게 팀이 없네요,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무리한 공간이요. 참사를 키웠다는 그런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빼곡하게 지금 네. 물류 시스템을 갖춰놔서 네.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진입조차 하기 힘든 그런 구조다.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참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네. 한번 그래서 살펴보려고요. 네. 이게 정말 뼈아픈 쿠팡의 역사인데요. 2020년에요. 7곡 물류센터 있죠. 여기서 심화 하약을 하던 20대가 일단 과로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든 뭐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뭐 여기 네. 좀 쿠팡은 유명하죠. 네. 네. 노동자들.
그다음에 24년에는요 고양에 이제 고양 물류센터인데 거기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차 기사가 목숨을 사례도 있었는데 진짜 무엇보다도 이제 참사가 컸던 게 21년도예요. 이천 덕평 참사예요. 그 당시에 이제 김동식 소방구조대장님이요 이제 순직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약속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개선하고 시스템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다시 나지 않겠다. 이렇게 엄청 모질리게 비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또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인천센터에서 똑같이 반복이 또 된 겁니다. 약속 안 지킨 거네요. 네네. 전혀 이렇게 적용되지, 그러니까 예전에 고치겠다고 한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서 이제 화재가 나니까 이제 회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물류센터로 출근을 하라. 이게 진짜 문제인 근데 거죠. 노조가 네.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지금 막 기사 저도 댓글 봤거든요. 네. 댓글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아니 그러면은 뭐 배송 안 해? 그냥 여기 화재 났으니까 옆 물류센터로 가라는 게 왜 문제인 거야?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근데 본질이 지금 이게 아닌 거죠. 아니죠.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조가요. 지금은요 쿠팡이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의 언론들은 그런 헤드라인을 안 내는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덕평 사고부터 시작해서 사고 났을 때 보통 언론사들의 기사가 뭐였냐면 물류 또 막히나 뭐 이런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근데 그 전에 살펴봤지만 쿠팡이 인재도 많았잖아요. 저기 화물 기사님도 돌아가시고 막 근로자 과로사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옆에 그냥 우리 일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네. 계속 이렇게 뭐가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으니 네. 제발 이 환경 시스템을 노동자들의 그 안전을 좀 보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라라는 게 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언론도 그렇고 일부 댓글들도 그렇게 뭐냐면 재난 대응 우선순위가 노동자 보호인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송 정상화에 이렇게 쏠려 있는 게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이게요 사실 근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네,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살펴볼 내용은 있습니다. 경영진이요 재난 시에 구호 매뉴얼을 돌릴 의무가 있거든요. 사망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으려면 사망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망자가 안 나와서요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사망자가 네.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뭐냐면 회사의 안전체계가 진짜 껍데기이다 뭐 이런 거를 자인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을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충격받았죠. 노동자들이 바로 그 불 화마를 뚫고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 전환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요. 근로기준법상으로 봐도요. 강제근로, 대피권을 묵살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그렇군요. 있는 거예요. 일단은 대피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 줘야 되는데 똑같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또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근로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대피권을 묵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쿠팡이 이번에 좀 손해배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투입된 지금 소방대원이랑 요거 우리 세금으로 지금 진화해질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업이요. 사실은 이걸 뭘 소리한 거죠? 안전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비용을 덜 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 어디로 보내요? 막 또 저기 동생한테 뭐 300억 주고 미국으로 보내고. 네, 미국으로 보내고. 일단 미국 기업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 아니다. 근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데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네.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 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작 그렇게 돈을 벌면서 배를 이만큼 불리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진짜 우리 소방대원들 너무 고생이세요. 아니 그럼 본인들이 그렇죠. 안전 투자를 하지 않은 그런 비용들을 국가가 메워서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고 심지어 소방관들 이번에 2분 또 병원 가셨잖아요. 네. 이런 게 정말 문제인 거죠. 기업이 예방 실패를 했는데 이런 왜 사회적 청구서를 공공이 대신 내줘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이 물어내야죠. 그러네요. 심지어 보면은 중요한 한 편이라도 지적인 것 더 쌓으려고 그렇게 메자닌 같은 고밀도 적재를 하고요. 심지어 로켓 배송 때문에 철야 노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것도 관련해 가지고 쉴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노동자들한테 탓을 합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거다. 이런 아니 식으로. 오히려 그 지금 네. 로켓 배송 그때 우리가 한번 그것도 짚어봤잖아요. 그 뭐였죠? 네. 그 배송하고 다시 환수하는 것까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아 그렇죠. 그 뭐죠? 그 뭐냐 프레시 프레시 배송 로켓 예. 프레시 배송이라고 해서 그거 수거하는 것까지 다 노동자 아니 수거까지만 적혀 있는데 그 그건데 외에 그걸, 예. 무슨 씻고 뭐 하고 막 그렇죠. 다른 세척이나 것까지도 이런 거에 다 예, 계약서에 없는 것까지도 다 요구하고 그걸 문제 제기했더니 너 해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진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물류가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거고, 우리가 편리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편리 이제 배송을 그렇게 하는 건데,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차별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관님들이요. 불길 속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가장 존경받아야 될 직군이 있다면 소방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러니까. 옆 동네로 출근하라고 이렇게 쿠팡에서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네. 사실 오늘 이거 꼭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오셔서 네. 저도 왜냐면 기사 댓글 보면서 좀 충격받았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파악을 하네?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네. 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끔찍했습니다. 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실 뭐 저는 조금 느려도 급한 거 아니면 좀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로켓 배송을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꼭 필요하신 분들만 로켓 배송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좀 안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그냥 앞에 나가면 다 마트고 굉장히 네. 뭐 편의점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로켓 배송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실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로컬 배송이라고 해가지고요. 도시하고 근접해 있는 어떤 시골에서 가깝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더 오히려 건강한 어떤 제품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물류의 혁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물류센터는 어떻게 돼 있을까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한 곳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곳들도 좀 이참에 점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네. 네, 많이들 공부는 하고 계세요. 기가 막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쿠팡, 그쵸. 완전 노예 계약이다. 우리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같이 공부해주고 계시고. 탈쿠팡 전혀 불편하지 않다. 우리 찌이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탈쿠팡 했습니다. 네. 언제 하신 거예요? 한 이제 2달쯤 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냥 적응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걸어서 마트에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탈쿠팡 했는데 네. 좀 불편한 처음에 조금 왜냐면 저는 쿠팡보다도 그 음식 시켜 먹잖아요. 네네네. 그걸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네네. 배달 서비스. 쿠팡 땡땡. 네. 네. 전혀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네, 또 다른 어플 있고요. 그냥 뭐 네, 나가서 먹으면 되지. 아니 뭐 좋아진 점도 있어요. 장 보러 간다고 하면서 또 와이프하고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겨서. 좋다. 좋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쿠팡을 쓴 지도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좀 쿠팡을 한 1년 좀 안 되게 써봤나? 저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번 써보니까 되게 거기에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안 쓰니까 좀 불편했는데 네. 조금 지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쿠팡, 탈쿠팡을 못 하신 분들은 네, 불편하지 않더라. 불편하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직접 구매하는 게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그래서 저 곡을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곡인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네.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 준비했습니다. 네, 에스텔라님 작사곡이죠. 네. 단순하게 살자 아무 생각 없이 볼까 머릿속에 뒤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복잡한 건 싫어 머리 아픈 건 잠시 접어둬 복잡한 건 싫어 이젠 단순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젠 마음의 흐름대로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보자 뒤엉킨 싫다에는 그만 만들기로 해 아무 생각 없이 뒤엉킨 싫다에는 그만 만들기로 해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괜히 마음만 자꾸 조여가고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걸어가 괜찮아 다 풀리지 않아도 돼 조금 느려도 우리답게 하면 돼 우리답게 하면 돼 이젠 단순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젠 마음의 흐름대로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보는 거야 뒤엉킨 싫다에는 그만 만들기로 해 어려운 말은 잠깐 내려놔 오늘을 그냥 안아줘 한 걸음씩만 가도 괜찮아 이제 마음이 먼저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보자 뒤엉킨 싫다에는 그만 만들기로 해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살자. 우리 에스텔라님의 작사곡이었고요. 이주석 PD의 추천으로 오늘 함께 다시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아, 좋아요. 네, 정말. 에스테라님 우리답게 하면 감사합니다. 돼. 네. 뭔가 이제 이 곡을 보면은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는 그 가치의 지향점과 철학이 되게 묻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저희가 지향하는 것과 흡사하고 너무 일치하고 그래서 네. 마음이 되게 더 뭉클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으면요, 정말 힐링 받을 때도 많고 서로가 네. 서로를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네. 환영해주고 막 이런 네. 분위기 너무 네.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역시 뉴스 베이커리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품격 있다, 수준 있다. 네, 배우신 자랑한답니다. 분들이십니다. 네. 가끔 뭐 저한테도 지적하고 싶은 거 있으시겠죠?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수용합니다. 아, 네. 네. 그거 아니에요 얘기하시면 저 또 더 많이 공부해서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네. 자, 원래 이 시간에는요, 요즘 굉장히 핫한 인물이죠. 김보미 지금 당대표 후보를 인터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원래 네네. 약속이 지난주 수요일에 돼 있었는데, 네. 네, 그 기간 안에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질문지를 작성해서 사실 보내줬고요. 네. 김보미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금 불편한 질문,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본인한테는 더 해명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되게 이제 하고 싶어 했는데 오늘 9시 30분에 당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일정을 통보하는 바람에 여기 이제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후보들은 다 필히 참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오늘 좀 인터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 방송 마무리하기 전까지 제가 오히려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는 중에라도 김보미 후보 전화가 오면 바로 연결하고요. 안 오더라도 저희는 또 다른 이슈로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민변의 검경개혁소 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법률사무소 네.
네, 창덕의 대표 변호사신데요.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위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론자다. 네. 본인은 그런데 이 검찰의 보안 사건 가지고 주내 만에 뭐 일부 주내 만에 다시 요거 때문에 불붙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논의가 지금 검찰 개혁에서 그 형사 사법 개혁 논의의 전부가 아니고 형사 사법 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경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장했던 얘기고 사실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죠. 경찰이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한 것도 논의를 해달라.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누가 모르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은 저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그와 동시에 경찰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동시에 해야 된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가지 더 저희가 계속 검찰개혁 시리즈 저희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문제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적 청산을 하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다들 관심들이 없어요. 정치권에서.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저는 일단은 이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계속 숟가락을 얹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토론회를 하자느니 말자느니 그러면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게 됐다. 마치 민주당에서 자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죠? 맞나요? 한동훈. 네.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이분은 이 논의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빠져주세요. 아, 왜 자꾸 여기 논의에 본인이 얘기를 합니까? 솔직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네. 논의가 왜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윤석열 이거를 사단이었잖아요. 네. 정말 입이 아픈데요. 네. 일단은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이 형사소송법 중에 그 긴급 체포를 경찰이 영장 없이 먼저 하고 사후 보고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경찰이 영장 없이 무리한 체포를 시도 때도 없이 할 거고 긴급 체포가 필연적으로 남용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일단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 승인 없이 일단은 체포한 다음에 사후 통보로 변경하는 안이 지금 쟁점인 건 맞죠? 네. 그런데 영장 없이 무제한 체포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좀 과장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경우도 결국에는 그거죠. 모든 네.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시급하거나 그런 경우인 거고 그래서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될 거라는 거는 한동훈의 의견이죠. 이건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분명히 그런 건들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이분이 왜 국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왜냐면 이게 건강한 토론 그 공론장에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어떤 입지를 뭔가 견고히 하고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다음 대선에 자기가 나가고 싶은 그 욕망에 불타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본질의 논의의 본질을 굉장히 흐릴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 검찰개혁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렇게 열망하게 됐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좀 닫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칼이 있어요. 근데 칼을 가지고 주로 뭘 해요?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칼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을 찌르고 해치고. 네,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칼을 가지고 그런 너무나도 그런 범죄 행위가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칼은 쓰지 맙시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가위만 씁시다. 이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봐요. 네. 그러면 가위는 늘 안전한가요? 쓰기 가위를 나름인 거죠. 칼처럼 만드는 행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위든 칼이든 이거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네, 그렇죠. 목적으로. 네. 그러면 논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칼을 잘못 휘둘렀던 사람이 지금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니 이게 진짜 무슨 지경이니까.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한 사례만 볼게요. 일단은 그 경찰의 어떤 남용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딱 요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자,
한동훈 씨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우리가 더 탐사 시절에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요 한동훈의 어떤 그 한동훈이 어디를 가는지를 좀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 김시몬 막내 기자가 몇 번 추적을 했죠. 네, 그렇죠. 네. 네. 두세 번 했던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이때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인지를 하고는 그 저희를 고소함과 동시에 뭘 했냐면 고소를 했죠. 고소를 네, 했잖아요. 고소를 했죠. 네. 정말 전광석화처럼 모든 언론에 30대 유튜버가 스토킹을 했다. 네. 이렇게 온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잖아요. 그냥 언론들이 모르고 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언론중재위에다 다 신청을 해서 반론 또는 뭐 그거 막 삭제하겠다는 언론사도 있었고 다 받아냈거든요. 네. 언론 또는 정정보도를 다 받아냈는데 그때 제가 몇 개 언론에서 들었던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경찰발 보도 자료를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한동훈이 경찰에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소인이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고소인이 맞죠.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그럼 지금 검사님 눈치를 본걸수 있는데. 경찰에 네. 그렇게 경찰이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무리한 짓을 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네. 그럼 이거는 또 검찰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의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보도하지만 특히 강진구 기자가 많이 밝혀냈고 저도 일부 함께 했지만 경찰 수사가 굉장히 조작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네. 뭐 참석자가 누구누구 있었네라고 했는데 저도 확인해봤지만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 자기는 참석하지 않았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네. 경찰에선 그런 식으로 적어놨잖아요. 설마 기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추적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러면은 이 경찰이 너무 잘못했죠? 이거는 검찰과 무관한 건가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례별로 따지면요. 네.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은 각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어떤 사례를 짚어가지고 어느 조직이 잘못됐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적어도 그래서 한동훈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 지금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사단이었잖아요. 네. 자, 요거 하나를 좀 더 볼게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은 또 한동훈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심우정 관련해서 지금 내란 가담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는 이것도 지금 참여연대의 성명이고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죠 심우정이.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은 지금 기각됐죠. 네. 예. 기각됐어요. 요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심우정이 지금 12.3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그 계엄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좀 잡아들이려고 했고, 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찰이 독재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계엄군의 하수인 역할을 하려 했다라는 어떤 그 의심을 좀 받는 거고 그런 혐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비상계엄 하에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데 개입을 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고 한 움직임들 그렇게 되면 저희처럼 막 그 영연백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빨갱이로 지정을 해놓고 예. 북한과 내통했다 이렇게 막 덮어 씌우면서 이거를 뭐 군사정권에서 사실 재판받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 속출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검찰이 또 그걸 돕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그 의심들이나 그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윤석열이 지금 구속 취소되고 굉장히 어이없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탈옥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법원이 구속 취소를 했을 때 검찰이 바로 항고를 해야 됐었는데 안 했잖아요. 네. 여기에 심우정이 다 좀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의혹, 특히 심우정뿐만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으니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참여연대의 성명이 나온 건데요.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하나를 더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권센터의 김태훈 소장이 또 얘기를 강력하게 하던데요. 여러분 다 잊으셨죠? 근데 잊을 수가 없죠. 그 중간에 한동훈과 한덕수가 공동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요 건이 네. 굉장히 지금 쏙 빠져 있지 않나요? 특히 네.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미 23년형을 받았죠. 네. 23년형을 받은 그 주 혐의가 뭐예요? 본인이 국무총리라는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내란을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란에 적극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그래서 그게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했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고 또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 거기에 저는 한덕수가 공동정부를 세우려고 추진하려고 시도했던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요. 12월 그 추경호 재판 때 드러났던 사실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동훈이 참석했다. 한동훈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12월 4일 날 이제 안가에서 또 이제 그 내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부처부터 이제 내란 이제 당사자들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 네. 거기 한동훈이 참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온 게 사실 이제 공동정부 발표 선언이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누가 봐도 이 부분에서는 모종의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네. 경우는 그 내란의 밤에는 자신을 지금 경찰이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기 바빴던 거고. 그렇죠. 네. 국회 안에서 자기를 그러면서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계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자기 정말 초점이 명확해요. 이 한동훈은 네. 자기 살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내란 사범들로 구속돼가지고 줄줄이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공동정부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고 같이 논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럼 이거는 내란의 연장선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뭐 검찰 개혁 논의하면서 보안 사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사실 다 검찰이 지금 내란에 연루가 돼 있다면 이것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묶어서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너무 답답한데. 자, 그런 와중에 사실 한동훈은 그러고 있어요. 계속 뭐 민주당에서 자기와 토론을 못하네, 다들 뭐 자신을 두려워하네, 이런 식으로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추경호 관련해서 추경호가 지금 그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장소를 계속 옮기게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 때문에 특검에서 계속 한동훈한테 증인 출석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한동훈은 계속 안 갔어요. 보세요. 기사 보세요. 폐문부지 한동훈 4번째 증인 불출석. 4번만 안 갔나요? 5번째도 안 갔어요. 이게 지금 5번째였는데 5번째 계속 안 가고요. 그런 와중에 추경호가 오히려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다라고 하면서 이 증인 신문을 취소해달라고. 네. 아니 한동훈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니 또 한동훈 증인 취소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추경호 씨도 좀 그런데 폐문무죄라는 게 뭐죠? 일단은 문 닫아놓고 없는 거죠. 예, 네.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없었던 거죠. 집에 안 가시나 보네. 네. 이게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또 지금 추경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가 오히려 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동훈이 먼저 당사로 소집을 요청했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사람들 놀리는 그거예요. 국회가 경찰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다 못 모이니까 당사로 먼저 한동훈이 요청했다고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추경호한테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분들이 뭐 서로 말 맞추기 하거나 뭐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증거나 정황은 전혀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러긴 하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증인 출석을 계속 안 했는데 참고인이기 때문에 또 강제할 수는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한동훈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까지 됐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출석해서 발언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 자기가 뭐 검찰개혁의 어떤 화신인 것 마냥 그리고 뭐 내란을 종식한 사람인 것 마냥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여기 이런 거에는 하나도 뭔가 기여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앞서도 봤듯이 임태희 씨 관련해서 그 정부와 국정원이 노조를 파기하기 위해서 공작했던 그 제3노조 설립 그 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돈을 지원하고 뭐 이랬던 그 네. 건과 관련해서도 임태희가 전혀 기소되지 않았을 때, 네, 그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 윤석열 사단이고 거기 한동훈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본인이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서 뭔가 검찰 개혁에 관해서 자꾸만 입을 여는 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의 논의의 본질을 흐르는 이 정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동훈은 제발 입을 다물라라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보세요. 계속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뭔가 여니까 사실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의라고 보는데 한동훈이 얘기하면서 이게 정쟁으로 가고 더 본질을 흐리잖아요. 국민들은 피로하고. 네. 그렇죠. 네. 한동훈 씨는 이해관계자는 제발 논의에서 배제시키려는 노력도 지금 검찰개혁 논의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배제라고 하니까 뭔가 배설해야겠다는 생각이. 아, 그럴까요? 네. 네. 한번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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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네. 서초동에 있는 김모 씨가 보내오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계시는 곳에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네. 적재적소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희나리님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하는 정청래가 대단하긴 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정청래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일단은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한없이 가벼운 그분 아웃시켜달라고 하셨는데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 소리에 못 말려 크크크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데 저희 물 내려간 소리 몇 번 지금 내렸죠. 네. 네. 이게 식전빵에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메인 브레드에도 올라올 정도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네. 저는 필요하다고 앞으로는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발언을 읊어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우리 PD의 자격으로 네. 우리 목감피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네. 내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소리 싫어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그럼 물 내려가는 소리 말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말고 또 다양한 소리를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필요할 때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원래 김보미 우리 후보의 인터뷰는 좀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가 또 뭐 있겠죠. 네. 네. 자, 여러분, 저희가요, 그 머페 법칙,
지금 이 방송은 머프의 법칙으로도 송출이 되죠. 네네. 아무래도 뉴탐사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리고 나면 금방 묻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머프의 법칙에도 같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머프의 법칙 통해서도 네,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저희가 이제 머프의 법칙에 같이 올리잖아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게 뉴스인지 음악인지 막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맞아요. 음악만 좀 같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뮤직 베이커리 유튜브 하나를 더 개설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뮤직 베이커리고요. 네,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뮤직 베이커리 치면 이름이 특이해서 그런지 유튜브에도 바로 검색되더라고요. 맞아요. 영어로 된 뮤직 베이커리는 저희 채널 아니고 한글로 된 뮤직 베이커리고요. 여기는 그냥 정말 음악만 모아두니까 그냥 요걸로 혹시 뭐 잠자기 전에 혹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음악 듣고 싶으실 때 요것만 플레이해서 같이 다른 거 없이 이것만 있으니까 네, 들으시면 되고 저희가 정말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음악으로 수노를 구입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여러분이 힐링할 때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냥 뭐 경음악이든 그냥 가사 없는 여러 가지 음악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올려놔서 들으실 수 있게 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게에서 그냥 막 틀어놓고 계셔도 좋고 저작권 상관없으니까 가게에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음악들 같이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름 그림님이 뮤직 베이커리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뮤직 베이커리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적소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이나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 기사 내용들은 또 글로도 보실 수 있게 블로그 하나 마련했는데 아직은 좀 검색도 잘 안 되고 내용도 기사 많이 안 올라갔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글로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게 글로 작성을 하고 네, 머프의 법칙 게시판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기자뉴스 홈페이지가 되게 많이 예뻐졌거든요. 이게 지금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 이준희 기자가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여기에도 저희가 동시에 기사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기사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협력해서 기자뉴스도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네. 또다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이제 비 피해 없으신지 여러분 많이 걱정되는데요. 네, 맞아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그러니까요. 지금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한동훈 씨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한동훈 씨를 생각하면서 꼭 또 한동훈 씨에게만 해당되는 노래는 아니지만 네. 유독 한동훈 씨가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몸 건강, 네, 그리고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안전하게 또 지내다가 내일 아침에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고요. 마지막 곡 인생 그렇게 살지마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 시계 태엽 깎아낸 미소 그 투명한 허세 뒤로 비치는 너의 밑창 꽤나 고단해 보이는데 혼자 서 있는 춥춤대가 춥지는 않니 혼자 서 있는 높은 무대가 춥지는 않니 박수 소리는 죄다 네가 산 거라면 내가 산 거라면 인생 그렇게 살지마 말투 이렇게 살실까 네 사라를 파고들잖아 결국 혼자 남는 그 방에선 그 잘난 척도 짐일 뿐이야 그림자만 길어지는 오후 그림자만 길어지는 오후 모두가 널 보지만 아무도 널 보지 않아 그 차이점을 넌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애써 만든 그
말투의 껍질 깨지면 차가운 바람만 들 뿐이지 불쌍해 보이기엔 너무 건방져서 불쌍해 보기엔 그냥 좀 안쓰러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말투 왜 이렇게 살실까 네 사라를 파고들잖아 결국 혼자 남는 그 방에선 그 잘난 척도 짐일 뿐이야 그림자만 길어지는 오후 그림자만 길어지는 오후 거울 속에 비친 너는 누구에게 말을 거는 걸까 대답 없는 메아리만 텅 빈 방을 채우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말투 이렇게 사실 뿐이야 그림자만 길어지는 오후 그림자만 길어지는 오후